아들 하나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내 짐을 복도에 내동댕이 쳤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다. 2달 뒤, 내가 마침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 시어머니였다. 내 전남편 수술해야 하니까 당장 1,000만 원부터 보내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하면서도 뻔뻔한 명령을 들으며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돈을 뜯어내서 그 쓰레기 같은 놈을 살리겠다고? 다음 생에나 알아보시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물에 담가둔 식기들에서는 벌써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 기름때 낀 식기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고무장갑의 끝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장갑 안쪽은 어제 설거지를 끝내고 미처 다 말리지 못한 습기 때문에 끈적거렸다. 거기에 지금 내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까지 섞이면서 소름 돋을 정도로 기분 나쁜 야른 막이 형성되어 있었다. 지수야.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 발톱이 유리를 천천히 긁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끝을 길게 늘어뜨린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나는 대답하며 고무장갑에서 손을 빼내 앞치마에 쓱쓱 문질러 닦았다. 손톱 밑에는 아까 마늘을 까면서 낀 마늘 껍질 부스러기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미처 떼어낼 겨를이 없었다. 이리 좀 와봐라. 주방을 나설 때 전자레인지 위에 놓인 전자시계의 숫자가 시야 끝에 걸렸다. 오후 2시 17분에 준호 씨는 오늘 야근이라 밤 9시나 되어야 들어온다고 했다. 그 말은 즉 앞으로 7시간 가까이 이 40평짜리 아파트에는 시어머니와 나 단둘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거실은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았는데도 걸어가는 내내 발바닥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소파의 정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2000년 가죽 소파에서 가장 푹신한 자리로 이미 시어머니의 엉덩이 모양대로 방석이 푹 꺼져 있었다. 시어머니 앞에 거실 탁자에는 보리차가 담긴 컵이 놓여 있었고 컵 표면에 자잘한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으로 보아 꺼내 놓은 지 꽤 된 것 같았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나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선 채로 앉지 않았다. 이건 내가 결혼하고 3달 만에 터득한 규칙이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앉으라고 입을 열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엉덩이를 붙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쌍꺼풀이 살짝 처진 그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올해 57이시지만 관리를 아주 잘 받아서 얼굴에 눈에 띄는 주름 하나 없었다. 다만 눈가 근육이 처지기 시작한 탓에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아도 무언가를 날카롭게 심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어머니가 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시선은 내 배를 향해 있었다. 지수야,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다. 너 이번 달 주기가 언제지? 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마 다음 주일 거예요. 아마.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내 몸인데 어떻게 아마라고 뭉뚱그려 말하니? 죄송해요. 제 기억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럼 엿새 남았구나. 시어머니는 보리차를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탁자에 컵을 내려놓았다. 달그락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다낭성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배란이 불규칙하다던데 그게 사실이니? 등줄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 증상은 가벼운 편이라 관리만 잘하면 관리한 지 벌써 반년이 넘지 않았니? 시어머니가 내 말을 싹둑 잘랐다. 여전히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듯 차분한 말투였다. 준호가 그러더라. 너희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단 한 번도 소식이 없었다고. 나는 입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콱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준호 씨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어머니한테 말할 수 있지? 지수야, 널 나무라려는 게 아니란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상체를 뒤로 기댔다. 가죽 소파에서 뽀드득하는 마찰음이 났다. 너도 잘 알겠지만
준호는 우리 이 집안의 3대 독자잖니. 나나 애 아빠나 이제 나이도 있고 그저 손주 한 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야. 내 말이 틀리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내가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특진 교수님으로 예약을 해두었다. 내일 오전 10시니까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렴. 시어머니는 소파 팔걸이 옆에 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교수님 연락처다. 가져가. 나는 허리를 숙여 그 명함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종이가 닿는 순간 서늘한 촉감이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병원 근처에 한의원이 하나 있어. 박 원장이라고. 내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오랜 친구란다. 검사 끝나고 그쪽으로 가봐. 내가 미리 말해두었으니까 몸 보호하는 한약을 지어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약값은 내가 알아서 내거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내가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이러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지수야, 이건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잖니? 내 몸에 생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는 거란다. 내 목소리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울렸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따라 낙타색 양가죽 단화를 신고 오셨는데 굽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는 아주 가벼웠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가슴을 짓밟은 것 같았다. 참, 지수야.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던 어머니가 불쑥 고개를 돌렸다. 내일 아침에 준호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6시에 꼭 깨워라. 아침은 전복죽으로 준비하고 냉장고에 손질된 전복이 있을 테니 어떻게 끓이는지는 알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챙겨줘야 한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3월 초에 매서운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발목에 닿은 그 서늘한 기운에 나는 흠칫 놀랐다. 부부 사이의 일은 내가 먼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알겠니? 철컥 문이 닫혔다. 나는 현관과 거실 사이의 복도에 선 채로 그 명함을 꽉 쥐고 있었다. 명함의 빳빳한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와 통증이 느껴졌다. 갑자기 냉장고 압축기가 돌아가며 웅웅거리는 낮은 소음을 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아파트 전체가 웅웅거리며 진동하는 것만 같았다. 밤 9시 23분 준호 씨가 돌아왔다.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아직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목깃에 삐딱하게 매달려 있었다. 여보, 왔어요. 나는 다가가서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주려 했지만 그는 내게 가방을 건네지 않고 신발장 위에 툭 올려놓았다. 그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훅 끼쳐왔다. 평소에 그가 뿌리던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그가 쓰던 건 우디 계열의 은은한 담배 향이 섞인 향수로 결혼 1주년 기념일 선물로 내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준 것이었다. 당시 그는 아주 마음에 든다며 앞으로는 평생 이것만 뿌리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완전히 달랐다. 플로럴 계열의 달콤하고 끈적한 향기. 마치 뭐랄까?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다. 여보, 저녁은 먹었어요? 사골국 데워놨는데, 그리고 먹었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걸어갔다. 회사에서 배달시켜 먹었어. 그럼 속이라도 따뜻하게 국물 좀 마실래요? 그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나는 나도 모르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수야, 먹었다고 했잖아. 아, 네, 알겠어요.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방문은 꽉 닫히지 않은 채 틈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거실에 선 내 귓가로 허리띠 버클을 푸는 소리, 옷을 벗어 침대 위에 툭 던지는 소리, 그리고 이내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사골국에 불을 껐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내 얼굴로 확 끼쳐왔고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수증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걸 거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 씨는 내 오른편에 누워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었고 이따금 아주 약하게 코를 골았다. 신혼 초에는 그 코 고는 소리마저 다정하게 느껴졌고 내 곁에 그가 있다는 증거 같아서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내 신경을 긁어댔다. 나는 돌아 누워 벽을 바라보았다. 안방 커튼이 꽉 닫히지 않아 가로등 불빛이 틈새로 새어 들어왔고 천장에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준호 씨 몸에서 나던 그 냄새, 대체 뭐였을까? 나는 눈을 감고 그 향기의 성분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꽃향기. 그래, 꽃향기였다. 하지만 장미도 백합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제스민에 가까웠나? 아니, 과일 향도 살짝 섞여 있었다. 복숭아나 살구 같은 달콤한 향. 어린 여자애들이 좋아할 법한 냄새.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번쩍 눈을 떴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저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야근하느라 늦은 거고 몸에서 다른 향수 냄새가 난 건 그건. 도대체 왜일까? 회사에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아마 회의할 때 너무 가까이 앉았다가 실수로 향이 밴 걸 거야. 그래, 틀림없이 그럴 거야. 나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는 억지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괜찮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다음 날 오전, 나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대부분 배가 불룩하게 부른 임산부들이었다. 잡지를 뒤적이는 사람, 남편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사람, 둥그렇게 솟은 배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휴식을 취하는 사람. 그들의 얼굴에는 내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평온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무릎을 꽉 모으고 두 손을 포개어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마침내 내 이름이 불렸다. 김 교수님은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얇은 금속 태 안경을 쓴 아주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진료 침대에 누웠을 때 차가운 초음파 탐촉자가 맨살에 닿아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긴장 풀고 편안하게 계세요. 교수님은 모니터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에 든 탐촉자로 내 아랫배를 밀고 누르고 다시 이동시켰다. 나는 모니터 화면이 보이지 않아 오직 교수님의 표정만 살필 수밖에 없었다. 이지수님,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본인 상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선생님 예전 검사에서는 가벼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초음파상으로는 확실히 다낭성 소견이 보이긴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녀는 탐촉자를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 내 곁으로 다가앉았다. 하지만 그게 난임이 주된 원인은 아니에요. 나는 멍해졌다.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요? 자궁 내막이 좀 얇은 편인데 예전에 생리주기가 불규칙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르몬 수치도 불균형해서 당분간 관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잠시 멈추었다. 지수님, 이런 문제들은 전부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겨우 29이시잖아요. 아직 한창 젊으시니 관리만 잘하면 임신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녀를 바라보는데 일인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그녀가 안경을 치켜 올렸다. 제가 몸을 보호해줄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시간 맞춰 잘 챙겨 드시고 3달 뒤에 다시 검사하러 오세요. 마음 편히 가지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히려 내분비계에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병원을 나설 때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다. 나는 병원 입구 계단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괜찮아. 그저 관리가 좀 필요할 뿐이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나는 주방에서 내일 아침에 쓸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고 준호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보, 팔을 썰며 내가 말을 꺼냈다. 나 오늘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래요. 약 먹으면서 관리 좀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3달 뒤에 다시 검사받으러 오라는데 그때쯤이면 많이 좋아질 거래요. 텔레비전에서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준호 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식칼을 내려놓고 주방 입구로 다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만 빠르게 터치하고 있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그는 여전히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그럼 관리 잘 받아. 오늘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한의원에도 가서 한약을 지어왔어요. 약값이 꽤 비싸서 내 섞지지도 않았다. 알겠어요. 나는 뒤돌아 주방으로 돌아가 썰다만 팔을 다시 썰기 시작했다. 칼등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탁 타고 파의 매운 향이 콧속을 찌르자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파가 너무 매워서 그런 거다. 정말로 파가 너무 매워서. 2주일 뒤에 어느 토요일, 나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말았다. 그날 아침 준호 씨는 회사에 급히 처리할 일이 있다며 점심 달고 케이스에 얇고 긴 흠집이 나 있는 낡은 스마트폰이었다. 그가 언제부터 이 예전 폰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지, 심지어 왜 이걸 협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보지 말았어야 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기어코 그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말았다. 화면 잠금은 걸려있지 않았다. 메시지 창을 여는 순간 내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오늘 밤도 거기서 봐요. 기다릴게요. 팀장님, 보고 싶어요. 어젯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우리 제주도로 여행 가요. 이 메시지들을 보낸 사람의 이름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로 저장되어 있었다. 화면을 위로 올려보니 더 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셀카들. 호텔방 안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어느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기껏해야 24, 25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커다란 눈, 활짝 웃을 때면 가지런한 치아가 드러났다. 그녀가 입고 있는 원피스는 백화점에서 본 적이 있는 옷이었다. 올봄 신상으로 나온 꽤나 비싼 브랜드의 원피스. 그 원피스의 무늬는 보라색 제스민 꽃이었다. 그게 제스민 향기였구나.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 모른다. 스마트폰 화면은 진작에 까맣게 꺼져 있었고 나는 그걸 손에 꽉 쥔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처럼 텅 비어버렸다. 낮 12시 정각, 준호 씨에게서 점심은 먹었냐는 메시지가 왔다.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먹었어요. 일찍 들어와요. 그날 저녁 준호 씨가 돌아왔을 때 그의 몸에서는 또다시 그 제스민 향기가 진동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가 신발 벗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여보, 오늘 일은 잘 끝났어요. 대충 후 그는 신발장에 구두를 밀어넣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겨서 오후 내내 그거 수습하느라 혼났네. 고생했어요. 나는 그가 거실로 걸어가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가 편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말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내 눈앞에서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수야, 오늘 저녁은 뭐야? 속꼬리곰탕 푹 고아놨어요. 먼저 씻고 나와요. 데워놓을 테니까.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냄비 속의 속꼬리곰탕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피어오른 하얀 수증기가 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이혼.
나는 직업이 없다. 결혼 후 준호 씨는 내게 임신 준비에 전념하라며 직장을 그만두게 했고 집안의 모든 생활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내 명의의 은행 계좌에는 알량한 용돈 몇 푼이 전부였고 그 돈으로는 한 달치 월세조차 낼 수 없었다. 게다가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10중 8구 내 탓으로 돌릴 것이다. 애를 못 낳는 것도 내 탓, 남편 마음 하나 못 붙잡아둔 것도 내 탓이라며 모든 잘못을 내게 뒤집어 씌운 뒤 나를 빈털터리로 하니 재산 분할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낼 게 뻔했다. 그럼 모르는 척해야 하나? 바람 피우는 남편과 한 침대를 쓰면서 행복한 가정인 척 연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한 달 뒤, 상황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갔다. 수요일 오후 4시 무렵,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3월 말의 서울은 제법 날씨가 풀렸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워서 손끝이 시려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내려놓고 문을 열어주러 나갔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준이가 서 있었다. 어머니, 아가씨,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쩐 일이세요? 아직 그이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나를 밀치듯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고 내 곁을 지나가는 준이는 나를 본체만 채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그들의 뒤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자리를 잡았고 준이도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두 사람의 표정은 마치 엄청나게 중대한 결정을 선고하러 온 것처럼 차갑고 굳어 있었다. 어머니, 뭐 마실 것 좀 내올까요? 차라도 끓여. 됐다. 앉기나 해라. 시어머니가 맞은편 1인용 소파를 턱으로 가리켰다. 나는 자리에 앉았지만 무릎이 저절로 뻣뻣하게 굳어졌다. 지수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나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툭 던져놓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내가 직접 열어봐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입구를 뜯을 때 준이가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다. 봉투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재산 분할 협의서, 채무 인수 약정서.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글자 하나하나는 다 읽을 수 있었지만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낸 문장들은 마치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 같았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글자 그대로다. 이혼하라고.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고 심지어 입가에는 옅은 미소까지 띄고 있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온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저랑 그이는, 너랑 준호는 이제 아무런 가망이 없다. 시어머니가 내 말을 잘랐다. 지수야, 너도 눈치가 있으면 알 거 아니냐. 준호한테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는 거? 머리 위로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새삼스럽게 모르는 척하지 마. 그 표정 진짜 역겨우니까 옆에 앉아있던 준이가 갑자기 칼날처럼 날선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리 오빠가 진작에 다 말했어. 너랑 결혼한 건 그때 집안 어른들이 하도 들볶아서 억지로 한 거지 널 사랑해서가 아니었다고. 이제 오빠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니까 내가 눈치껏 비켜줘야지.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준호 씨가 직접 그렇게 말했나요? 굳이 준호 입으로 들어야 알겠니?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나를 등지고 섰다. 지수야, 난 내가 꽤 똑똑한 아이라 상황 파악을 잘할 줄 알았다. 내가 우리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1년이 넘도록 배에 소식 하나 없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준호는 우리 집안 3대 독자고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해. 내가 못 주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은 널렸단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에 쥐어진 서류 뭉치만 바라보았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까만 글씨들이 바늘처럼 내 눈을 찔러댔다. 이 협의서 꼼꼼히 읽어봐라.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널 매정하게 빈손으로 쫓아내진 않을 거다. 이 아파트는 준호가 결혼 전에 해온 거니 당연히 너랑은 상관없는 거고. 결혼 후에 모은 공동 재산 중에서 일부는 떼어줄 테니까. 잠깐만요. 내가 갑자기 입을 열자 나 자신조차 깜짝 놀랐다. 왜 그러니? 시어머니가 휙 돌아보았다. 이 채무인수 약정서 말인데요. 나는 서류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보니까 제가 5천만 원의 공동채무를 떠안아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래, 맞아.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준호가 내 병원비 대느라, 보약지어 먹이느라, 그리고 내 생활비 대느라 그 1년 동안 빚을 꽤 졌단다. 다 내가 쓴 돈이니 당연히 내가 갚고 나가야지. 하지만 뭐, 준이가 벌떡 일어나 내 앞까지 걸어오더니 나를 깔아뭉갤 듯 내려다보았다. 언니, 우리 집에 시집와서 평생 공짜로 호의호식할 줄 알았어? 우리 오빠, 이 집안의 하나뿐인 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집안 재산 다 물려받을 사람이야. 언니가 1년이나마 우리 집 며느리 노릇한 것도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누린 호사인 줄 알아? 이제 오빠가 언니 필요 없다잖아. 그럼 얌전히 자리 내놓고 언니가 쓴 빚이나 짊어지고 당장 꺼져. 내 말 못 알아들어? 나는 준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준호 씨를 쏙 빼닮은 그 얼굴.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난 빚진 적 없어요. 내가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쓴 돈은 전부 준호 씨가 준 생활비 안에서 해결했어요. 내 원래 모아둔 돈도 그 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있고 허튼데 돈 쓴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언니 모아둔 돈, 준이가 코웃음을 쳤다. 언니, 그 계좌 오빠가 진작에 동결시켜버렸어. 그깟 푼돈, 언니가 그동안 처먹은 한약값으로 퉁치면 딱 맞겠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지수야, 시어머니가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다가와 소파에 다시 앉았다. 너무 흥분하지 마라.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운 건 알겠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야. 생각해보렴. 너랑 준호가 이대로 억지로 살아봤자 행복하겠니? 차라리 일찍 갈라서서 각자 새 출발하는 게 낫지? 너 아직 젊잖아.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집가면 되지 않니? 나는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보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내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 넌 내 친딸이나 다름없다며 웃어주던 그 여자. 그녀의 표정은 자애로웠고 말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시퍼런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도장 찍어라. 이 시어머니가 내 눈앞에 펜을 들이밀었다. 사인 다 하면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도 좋다. 더 이상 널 곤란하게 만들진 않으마. 나는 눈앞의 펜을, 서류 뭉치를, 그리고 시어머니와 준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울어야 할까? 악을 쓰며 분노해야 할까? 아니면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반항해야 할까?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다.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이 끔찍한 막장 드라마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그저 멀리서 구경하는 제3자가 된 기분이었다. 준호 씨는요?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만 같았다. 응. 준호 씨 어디 있냐고요?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혼을 할 거면 본인이 직접 와서 말해야지. 왜 숨어 있나요? 시어머니와 준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준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지금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창밖에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평화로운 소리는 내 비참한 처지와 날카로운 대비를 이루었다. 언니, 준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언니가 감히 오빠가 어딨는지 따져 물을 자격이나 돼? 좋게 말할 때 눈치껏 도장 찍고 챙겨주는 거나 받아서 떨어져. 안 그러면 뭐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희와 눈을 맞췄다. 그녀는 나보다 머리 반 개는 더 컸고 명품 구두에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반면 나는 무릎이 늘어난 실내복 차림에 머리는 대충 질끈 묶었고 얼굴에는 스킨로션조차 제대로 바르지 않은 쌩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안 그러면 당장 변호사 사서 법대로 가는 수밖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우리 둘 사이를 막아섰다. 지수야, 내가 뭐라도 쥐고 있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라. 이 아파트도 준호 명이고 차도 준호 명이고 통장도 다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넌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털이야. 법대로 가면 너는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도 못 받고 그 빚까지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될 거다. 내 앞날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생각해라.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눈가에 자잘한 주름,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입가에 비릿한 미소. 문득 친정엄마가 떠올랐다. 결혼 전 엄마가 내게 해준 말이 있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와서야 머릿속에 선명하게 맴돌았다. 지수야,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고. 시집가기 전에는 꼭 내 숨통 트일 구멍 하나는 만들어놔야 해. 남들 모르게 내 이름으로 비상금 꼭 챙겨두고 내 명의로 된 건 절대 놓지 마라. 사람 앞일 모르는 거다. 만약에라도 시댁에서 쫓겨나는 날이 오면 당장 몸 릴 곳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때 나는 엄마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했다. 준호 씨와 나는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우리가 갈라설 일이 대체 어디 있겠냐고.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엄마의 말이 100번 옳았다는 것을. 그때 엄마 말을 듣길 천만다행이었다. 준호 씨 모르게 내 이름으로 들어둔 정기예금 통장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 좋아요. 도장 찍을게요. 나는 탁자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고 협의서의 서명란에 내 이름을 휘갈겨 썼다. 시어머니와 준이의 얼굴에 동시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지수야,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시어머니가 내 손등을 톡톡 두드렸다. 내일쯤 정리해둬라.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보내주마. 나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돈 들여 관리받아 뽀얗고 매끄러운 손톱에는 연핑크색 네일아트가 칠해져 있었다. 나는 그 손에서 내 손을 거칠게 빼냈다. 오늘 당장 나갈 겁니다. 나는 여행용 캐리어 딱 하나만 챙겼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왔던 낡은 사진첩 하나가 전부였다. 그 외의 것들은 미련 없이 다 버려두었다. 준희는 현관에 팔짱을 끼고 서서 내가 짐 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언니, 조심히 가.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캐리어를 끌고 그 집 문을 나설 때 나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이 아파트에서 1년하고도 2달을 살았다. 거실 커튼도 내가 발품 팔아 골랐고 안방 침구도 내가 직접 세팅했으며 베란다 화분에 심은 애플민트도 내 손으로 키운 것이었다. 이제 이 모든 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집 물건이 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현관문 앞에 나란히 서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시어머니와 준이의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내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섰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매서웠고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지만 나는 아픈 줄도 몰랐다. 나는 길가에 선 채로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에서 가장 싼 월세방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다. 가장 저렴한 곳은 보증금 35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 앱에 올라온 반지하 방 아직 있나요? 오늘 당장 입주하고 싶은데요. 그 반지하 방은 내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문고리는 뻑뻑하게 녹슬어 있어서 열쇠를 여러 번 비틀고 나서야 겨우 열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퀴퀴하게 곰팡이 핀 냄새와 습기가 훅 끼쳐와 나도 모르게 코를 찡그렸다. 방은 숨이 막힐 정도로 비좁았다. 기껏해야 5평 남짓 될까? 벽에 바짝 붙여놓은 매트리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얼룩이 배어 있었다.
그 옆으로는 싱크대 하나와 금방이라도 고장 날 것 같은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놓인 코딱지만 한 주방 공간이 있었다. 화장실은 더 가관이었다. 변기와 샤워기가 거의 한 몸처럼 붙어 있어서 들어가서 몸을 돌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유일하게 뚫려 있는 창문은 천장 바로 밑에 달려 있었고 바깥의 지면과 높이가 거의 같았다. 그 창문을 통해 내가 볼 수 있는 거라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과 발목뿐이었다.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그 1인용 침대에 걸터 앉았다. 매트리스는 어찌나 딱딱한지 앉을 때마다 스프링이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울어야 했다. 울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두 눈은 지독하게 메말라 있어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엄마가 보낸 메시지였다. 지수야, 저녁은 먹었니? 나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허공에 띄운 채 멈칫했다. 엄마에게 말할 순 없었다. 내가 이혼했다는 걸, 지금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엄마는 걱정하다 쓰러지실 게 뻔했다. 나는 타자를 쳐서 답장을 보냈다. 먹었어요, 엄마. 오늘은 사골국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전송을 마친 뒤 나는 스마트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양이 꼭 찌그러진 토끼 같았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그 조그만 창문을 통과해 들어와 낡은 장판 위로 누르스름한 빛을 드리웠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멀리 큰 길에서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나는 아직 살아있다. 지금은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하나 샀다. 소고기 맛이 나는 제일 싼 컵라면? 한 개에 1,200원짜리였다. 나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나무젓가락으로 면발을 휘휘 저어 풀고는 한 입씩 입에 넣었다. 국물은 혀가 될 정도로 뜨거웠지만 나는 후후 불어 식히지도 않고 그냥 삼켰다. 혀끝이 되어서 얼얼했지만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면을 다 먹고 빈 용기를 쓰레기통에 쳐넣은 뒤 나는 스마트폰을 켜서 구인 공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내 학벌은 그리 내세울 게 못 되었다. 평범한 사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게 전부였다. 졸업 후 작은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사표를 냈다. 이런 스펙으로 지금 당장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는 안 봐도 뻔했다. 하지만 내게 다른 선택지 따윈 없었다. 내 통장 잔고는 432만 원이 전부였다. 이번 달 월세와 보증금을 빼고 나니 362만 원이 남았다. 매일 컵라면 한 끼로 버틴다면 어쩌면 석 달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 석 달 안에 나는 무조건 직장을 구해야만 했다. 그러지 못하면 그 다음은 감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2주일 뒤 나는 마침내 일자리를 하나 구했다.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보조 자리였다. 수습기간은 석 달이고 월급은 180만 원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데는 충분했다. 나를 면접 본 사람은 회사의 사장님으로 40을 훌쩍 넘긴 박 사장이라는 분이었다. 그는 내 이력서를 훑어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더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손사래를 쳤다. 너무 긴장할 거 없어요? 우리 회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분위기도 편안하니까. 참, 지수 씨는 집이 어디예요? 우리 회사가 매일 아침 9시 출근인데 집이 멀면 일찍 나서야 할 텐데.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저는 이 근처에 살아요. 지하철 타면 3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월요일에 봅시다. 그 회사를 걸어 나왔을 때 모처럼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져 내렸고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들어 태양을 바라보았다. 상황은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새 직장 생활은 내 생각보다 훨씬 바쁘게 돌아갔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씻고 간단히 화장을 한 뒤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반지하 방이라 온수가 들쭉날쭉해서 씻다가 갑자기 찬물이 쏟아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3월 말의 서울은 여전히 쌀쌀했고 차가운 물이 몸에 닿을 때면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이를 꽉 악물고 재빨리 씻어낸 뒤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닦아낼 뿐이었다. 회사 동료들은 대체로 친절했다. 그 중에서도 영업 쪽 일을 맡고 있는 은주라는 직원은 나와 나이도 비슷해서 점심시간마다 자주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다. 지수 언니, 언니는 예전에 무슨 일 했었어요? 그냥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 했어? 그러다가 그만뒀지? 아, 은주는 무언가 눈치챈 듯 더는 캐묻지 않았다. 언니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연니한테 물어봐도 되죠? 당연하지. 편하게 물어봐. 나는 은주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대한 평범하고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하지만 밤이 되어 그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나는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위장을 벗어 던졌다. 더 이상 괜찮은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스스로 인정해도 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나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걸터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씹어 삼키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무심히 지켜보았다. 운동화를 신은 발, 하이힐을 신은 발, 슬리퍼를 질끌 끌며 걷는 발. 그 발들은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2달이라는 시간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갔다. 내 수습기간은 아주 무난하게 끝이 났다. 박 사장님은 내 업무 태도에 크게 만족하시며 정규직 전환을 통보하셨다. 월급도 18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랐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저축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회사 동료들은 내 정규직 전환을 축하한다며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지수 언니, 뭐 먹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은주가 내 팔짱을 끼며 싱글벙글 웃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사야지. 2달 동안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셨는데. 에이, 사양하지 마요. 가.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요. 우리 일행 5명은 근처 번화가에 있는 고깃집으로 향했다. 식당 안은 시끌벅적했고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젊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정말 오랫동안 고기를 구워 먹어본 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2달 하고도 12일 만이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었던 건 준호 씨가 나를 데려갔던 날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밖에서 딴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고 우리가 평생 함께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은주는 불판 위에 삼겹살을 부지런히 뒤집으며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지수 언니, 그거 알아요? 오늘 거래처에서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냥 끊어버리려다가 웬일인지 나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준호가 죽게 생겼다. 당장 1,000만 원만 붙여라. 하루를 살아도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시어머니였다. 아니, 전 시어머니였다. 네. 준호가 입원했다고. 급성 췌장염 합병증이라 당장 수술해야 한단 말이다. 병원에서 수술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내라니까 당장 돈부터 보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약간의 울음기마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부려먹으려는 오만한 말투만큼은 2달 전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나는 고깃집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주변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나의 세계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고요해졌다. 죄송한데요.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남의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듯 무미건조했다. 누구시죠? 전화 잘못 거셨네요. 그러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은주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언니, 누구예요? 나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보이스피싱. 불판 위의 삼겹살은 이미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고 비계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불꽃 위로 튀어오르며 군침 도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맛있다. 나는 은주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우리 계속 먹자.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뒤에야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47통이나 찍혀 있었다. 전부 다른 번호였지만 나는 안다. 다 같은 사람이 걸었다는 걸?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이 쌓여 있었는데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아. 준호가 죽어간다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나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읽어본 뒤 그 번호들을 모조리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그 작업을 마친 나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이준호가 입원했다. 급성 췌장염 합병증.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한 바퀴 빙글 돌았지만 나는 곧바로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나랑 무슨 상관이지? 우리는 이미 이혼한 남남이다. 나한테 재산 분할도 포기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빚까지 떠넘기며 빈털터리로, 아니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그 쓰레기 같은 놈을 내가 대체 무슨 의리로 살려줘야 한단 말인가? 그놈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지가 제일 잘 알 거다. 이제 와서 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내가 아쉬워졌나 보지? 늦었다. 너무 늦었어. 다음 날 전 시어머니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포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셋째 날 오후 내가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은주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지수 언니. 밖에 어떤 아주머니가 언니를 막 찾으면서 난리를 피워서 경비 아저씨가 경찰 부를 뻔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사 정문으로 나가보니 전 시어머니가 2명의 경비원에게 가로막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옷에는 굵은 주름이 져 있는 게 최소한 2, 3일은 갈아입지 않은 모양새였다. 너 이제야 기어 나오는구나. 나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두 눈이 번뜩이더니 짐승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양쪽에서 꽉 붙들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우리 아들 준호가 죽어간다고. 이 독한 년이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모른 척하잖아. 전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귀청을 찢을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악을 썼다. 이지수. 내가 하루라도 우리 이 집안 며느리 밥을 먹었으면 넌 평생 우리 집안 귀신이야. 준호 수술비 필요하니까 당장 돈 내놔. 안 그러면 내가 내년 직장에 다 까발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승리감에 도취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얼굴. 지금 그 얼굴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절망과 광기만이 가득했다. 첫째, 제 성은 김시지 씨가 아닙니다. 나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둘째, 당신 아들이랑 나는 이미 남남으로 갈라선 지 오래입니다. 셋째, 당신들이 나 쫓아낼 때 어떻게 했는지 당신 스스로가 제일 잘 알 텐데요. 이 독한 경비 아저씨. 나는 경비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분이 계속 여기서 행패 부리고 안 가시면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업무 방해랑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니까요.
전 시어머니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다. 2달 전, 그 넓은 아파트 거실에서 나를 발밑에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빚까지 떠안고 당장 꺼지라고 윽박지르던 그녀였다. 그때의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바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 내게는 떳떳한 직장이 있고 온전한 내 삶이 있으며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지수야. 우리 지수야.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돌연 애처롭게 변했다. 우리가 예전에 너한테 몹쓸 짓 한 거 다 안다. 다 미안해. 하지만 준호가 진짜 숨 넘어가게 생겼어.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 안 하면 진짜 죽는다고. 그건 그쪽 아들 사정이고요. 내가 그녀의 말을 매몰차게 잘랐다. 저랑은 티끌만큼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너희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던 사이잖니? 부부요.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소름 끼칠 만큼 서늘했다. 아주머니, 대체 무슨 놈의 부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딴 년이랑 바람 피우고 내 돈까지 빼돌린 그런 부부요? 아니면 사람 협박해서 도장 찍게 만들고 길바닥에 알몸으로 내쫓은 그런 부부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 참, 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 아들 바람난 그 상간녀는 어디 갔나요? 그 제스민꽃 무늬 원피스 입고 다니던 어린 아가씨 말이에요. 당신 아들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사랑한다면서요? 왜 그 여자한테 가서 수술비 내놓으라고 안 하시고? 그녀는 도망갔어. 아, 도망갔구나. 나는 보란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들이 알고 보니 빚쟁이의 빈 깡통이라는 거 알고 돈 다 털어먹고 튀었나 보죠. 전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선 채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지식이며 눈물만 뚝뚝 흘려댔다. 탁한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 바닥을 적셨다. 그녀가 질초하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엔 일말의 동정심조차 일지 않았다. 2달 전 나를 피눈물 흘리게 만들 때 그녀는 이토록 얌전하지 않았다. 경비 아저씨,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나는 경비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스토킹이랑 무단 침입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지수야, 내가 어떻게 이래. 준호 내 남편이잖아. 애가 죽어간다니까. 내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금 날카롭게 찢어지며 마치 궁지에 몰린 미친 들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회사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쏘아보았다. 아주머니, 내가 말했다. 앞으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 부르는 걸로 안 끝낼 테니까. 그러고는 회사 안으로 들어갔고 내 등 뒤로 무거운 자동문이 철컥 닫혔다. 그날 저녁 나는 관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김지수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신고하신 그 아주머니 저희가 엄중히 경고 조치하고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감정 상태가 매우 격앙되어 있으니 당분간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이 오면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전 시어머니는 절대 이대로 포기할 위인이 아니다. 내가 그 여자를 모를 리가 없다. 결혼 생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나는 그녀가 사람을 쥐고 흔들며 갑질하는 꼴을, 웃는 얼굴로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꼴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지는 꼴을 수도 없이 봐왔다.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판국에 그녀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음성 녹음 앱을 켜서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았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시어머니의 발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 일주일 내내
그녀는 수십 개의 대포폰 번호를 돌려가며 내게 전화를 해댔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내용도 가관이었다. 처음에는 눈물로 읍소하더니 나중에는 쌍욕을 퍼붓고 급기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천벌을 받으련. 내가 우리 준호 죽인 거야. 평생 두 다리 뻗고 잘 살 줄 아냐? 나 내년 어디 사는지 다 알아냈어. 내일 당장 찾아가서 머리채를 다 쥐어뜯어 놓을 테니까 각오해. 나는 그 모든 문자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서 증거로 저장해 둔 뒤 경찰서로 찾아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류 접수를 마친 담당 형사가 내게 물었다. 김지수 씨, 혹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당장은 괜찮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세상에 공개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공개라뇨?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게 녹음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건 2달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준희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하던 그날, 내가 주머니 속에서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었다. 녹음기 속에서 전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 내가 쓴 돈이니 당연히 내가 갚고 나가야지. 이어지는 시누이 준희의 독설. 오빠가 언니 필요 없다잖아. 그럼 얌전히 자리 내놓고 언니가 쓴 빚이나 짊어지고 당장 꺼져. 다시 전 시어머니의 협박. 법대로 가면 너는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도 못 받고 그 빚까지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될 거다. 녹음을 다 들은 형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김지수 씨, 이 녹음 파일을 정말 인터넷에 공개하실 생각입니까?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한 분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법적 공방에 대비하셔야 하니까요. 이미 알아봐 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정갈하게 박혀 있었다. 은주가 소개해준 최 변호사님이라는 분으로 가사소송과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실력자였다. 최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형사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김지수 씨. 녹음 파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된 그날 네이버 검색어 1위는 단연 이 키워드였다. 전 며느리에게 빚 떠넘기고 쫓아낸 막장 시댁.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 수는 그야말로 초단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헐, 이거 완전 아침 드라마 막장 스토리 아님? 저 시어머니 입에 걸레를 물었나? 빚이나 짊어지고 꺼지라는 게 사람이 할 소리냐? 잠깐만, 글쓴이 입장문 보니까 전남편 새끼가 바람까지 피웠다는 게 실화냐? 후기 없나요? 저 쓰레기 전남편 놈 지금 어찌 됐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 시어머니 전 며느리 회사까지 찾아가서 진상 부리다가 경비원한테 끌려나가는 거 목격했다는 썰 떴음. 개사이다. 나는 반지하 방 침대에 걸터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새로 고침하며 쏟아지는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창밖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누르칙칙했고 창틀에 소복이 쌓인 먼지도 그대로였으며 내 낡은 매트리스도 여전히 딱딱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꽉 뭉쳐있던 단단한 응어리 하나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건 통쾌한 복수심에서 오는 쾌감이 아니었다.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 시어머니가 떠벌리고 다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냈기 때문이었다. 나는 비참하게 버림받은 피해자였다. 하지만 결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다. 여론이 들끓는 속도는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사흘째 되던 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지만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 콧물 짜내며 동정을 구걸하는 불쌍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명백한 증거와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내버려 두면 될 일이었다. 최 변호사가 작성해준 소장은
일사천리로 법원에 접수되었다. 청구 취지에는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의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 그리고 전 남편 이준호의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막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승소할 확률은 99%입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 너머로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특히 그 녹음 파일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입니다. 판결이 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몇 달 안에 끝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10중 8구 합의를 보자고 매달릴 겁니다. 합의요. 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외부에 더 이상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들겠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만약 그쪽에서 돈이 없다고 배째라 나오면요? 그럼 가차없이 강제 집행에 들어가야죠. 통장 가압류 걸고 집안 살림에 빨간 딱지 붙이고 재산 싹 다 경매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한없이 냉정했다. 김지수 씨, 아무 걱정 마십시오. 법은 완벽하게 김지수 씨 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처럼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게 갠 서울 하늘에서 눈부신 햇살이 그 조그만 반지하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방바닥에 찬란한 황금빛 조각을 그려내고 있었다. 법정 싸움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박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 씨, 요새 별일 없지? 네, 사장님 신경 써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박 사장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본론을 꺼냈다. 지수 씨, 내 상의할 일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 2달 동안 내 개인 사생활 문제로 인터넷이 시끄러웠고 비록 대중의 응원을 받고 있다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구설에 오르는 게 달가울 리 없었다. 혹시라도 사장님이 이 일로 나를 껄끄럽게 생각하셔서 해고 통보라도 하려는 건 아닐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사장님, 혹시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회사에 누를 끼친 거라면 제가 알아서 사직서를. 아니. 지수씨 오해했네. 박 사장님이 당황한 듯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씨, 내가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회사가 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냈거든.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수씨가 일 처리도 야무지고 싹수가 보여서 말이야. 지수씨가 이 프로젝트 팀장 한번 맡아볼 생각 없나 해서 전화했지.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사장님, 저보고 팀장을 맡으라고요? 그래. 지수씨만 좋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프로젝트 총괄 팀장으로 발령 낼 생각이야. 당연히 월급도 확 올려줄 거고. 구체적인 연봉 협상은 내일 출근해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지수씨,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사뭇 진지해졌다. 나는 직원들 사생활 핑계로 트집 잡고 내치는 그런 옹졸한 사장 아니야. 지난 2달 동안 지수씨가 얼마나 독하게 일했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원을 어느 미친 회사가 내보내겠어? 눈시울이 왈칵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일 회사에서 자세히 얘기 나누자고.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에 대자로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의 그 얼룩진 자국은 여전했고 찌그러진 토끼 모양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2달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석 달 뒤, 마침내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나의 완벽한 승소였다. 재판부는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전 남편 이준호에게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사유를 물어 위자료 2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그 인간들은 그 돈을 낼 능력이 쥐뿔도 없었다. 저희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최 변호사가 혀를 끌며 말했다. 이준호 명의의 통장은 죄다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에 카드론까지 끌어써서 빚더미에 앉아 있더군요. 시부모 명의로 된 재산도 깡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잘난 아파트도 은행 근저당이 꽉꽉 차 있어서 당장 경매에 넘겨서 은행빚 잔치하고 나면 김지수 씨 손에 쥐어질 돈은 1,000만 원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법원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최 변호사가 잠시 말을 골랐다. 아니면 똥 밟았다 치고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이 지긋지긋한 소송전을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아니요. 단 한 푼도 포기 안 합니다. 그럼 바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서 넣을까요? 네. 나의 대답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이건 푼돈 몇 푼 받아내자고 하는 짓이 아니다. 남의 인생을 짓밟고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으면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하니까. 강제 집행이 시작된 직후 나는 인터넷 기사에서 그 아파트의 사진을 보았다. 고급스러운 현관문 정중앙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흉측하게 붙어 있었다. 사진 해상도가 어찌나 선명한지 딱지에 적힌 일련 번호까지 또렷하게 보일 정도였다. 기사 댓글 창은 또다시 축제판이 벌어졌다. 와, 저 쓰레기 새끼 집구석 경매 넘어갔네. 인과응보 오지고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 지금 어디서 뭐 하시나? 길거리 나앉게 생겼네. 근데 썰 들어보니까 저 전남편 놈 돈 없어서 수술 제때 못 받는 바람에 반신불수 됐다던데? 헐, 진짜임. 동네 사람들 썰 좀 더 풀어봐요. 나는 그 자극적인 댓글들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요동치거나 하지 않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통쾌해야 마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짜릿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그저 이 지독한 악연이 진작에 이렇게 끝났어야 했다는 허탈감만이 밀려올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통유리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먼지 하나 없이 윤이 나는 마룻바닥, 그리고 내가 직접 동대문 시장을 뒤져맞춰 달았던 하늘하늘한 커튼이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준호 씨가 소파에 앉아 나를 올려다보며 더없이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수야, 오늘 저녁은 뭐 맛있는 거 해 먹을까? 나는 대답하려고 입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렸을 때 내 시야에 들어온 건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의 잿빛 천장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찌그러진 토끼 모양의 얼룩뿐이었다. 나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그 토끼 얼룩을 아주 오랫동안 멍하니 응시했다. 그러고는 훌훌 털고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다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 1년 뒤 나는 그 지긋지긋한 반지하 방을 탈출해 방 2개짜리 번듯한 빌라로 이사했다. 비록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여서 번화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큰 창문 덕분에 햇빛이 집 안 깊숙이까지 환하게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었다. 나는 베란다에 예쁜 화분들을 나란히 줄지어 놓았다. 싱그러운 애플민트, 향긋한 제스민, 그리고 꽃집 주인이 이름 모를 다육식물이라고 덤으로 얹어준 앙증맞은 화분까지. 회사에서 맡았던 그 큰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반년 전 박 사장님은 내게 과장 타이틀을 달아주셨고 이제 내 통장에 꽂히는 월급은 35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내 삶은 눈에 띄게 제자리를 찾아가며 빛나고 있었다. 그날 퇴근길에 나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들렀다.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내 바로 앞에 서 있는 한 중년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유행이 한참 지난 낡고 칙칙한 패딩 점퍼를 걸치고 염색을 할 돈이 없어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일어난 채였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그녀의 거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마트에서 행사 상품으로 싸게 파는 번들 라면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초라한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그녀의 계산 차례가 되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동전 한 움큼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200원이 모자라네요. 쉰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듯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 오만방자하고 표독스럽던 목소리와는 너무도 달랐다. 나는 조용히 앞으로 다가가 지갑에서 2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아주머니, 모자란 돈은 제가 낼게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 내가 죽을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시어머니였다. 아니, 전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은 불과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폭삭 늙어버렸다. 푹 파인 눈두덩이, 툭 붉어진 광대뼈, 그리고 수분이 쫙 빠진 말라비틀어진 종이장처럼 뼈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쭈글쭈글한 피부. 그녀는 나를 멍하니 올려다보았고 탁해진 눈동자 속에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알아보았다. 그녀는 단번에 나를 알아보았다. 지수야. 지수야.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탁한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를 벌레 취급하던 여자,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표독스러운 여자. 지금 그녀는 내 눈앞에서 허리를 굽힌 채 콧물까지 훌쩍이며 구차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통쾌해야 마땅한 순간 아닌가?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이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이 지독한 인연의 끈이 징글징글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아주머니. 나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전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나는 계산을 마친 내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미련 없이 뒤돌아 마트를 빠져나왔다. 자동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설 때 등 뒤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트 앞 길가에는 낡은 휠체어 한 대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휠체어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두 다리 위에는 담요를 덮은 채 목을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힘없이 푹 숙이고 있었다. 내가 그 남자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조금 전 마트 안에서 마주친 전 시어머니의 몰골보다 나를 훨씬 더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준호였다. 그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흉측하게 말라 있었고 광대뼈는 기형적으로 솟아오른 데다 눈두덩이는 퀭하게 파여 있었다. 오른쪽 입꼬리는 구안화사가 온 것처럼 기괴하게 비틀려 침이 고여 있었고 휠체어 팔걸이에 얹어있는 손가락들은 갈고리처럼 굽은 채 굳어버린 듯 했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초점 잃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나는 그저 시선을 거두고 앞만 보며 내 길을 걸어갔다. 지수야.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쇳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나약하고 처절한 애원의 목소리.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지수야. 미안해. 내 귓가에 그 세 글자가 똑똑히 박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내가 그토록 미친 듯이 듣고 싶어 했던 그 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무가치한 소음에 불과했다. 건강하세요? 나는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다. 내 등 뒤로 누군가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휠체어에 앉은 병신이 된 남자의 것인지 아니면 뒤따라 나온 늙은 여자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